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 오두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가 서울역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인터뷰할 사람을 찾아서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어디 가실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보다는 도착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KTX를 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타고 지금 대전역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이 여기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아마 보시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대전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대전시청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전지방법원 앞입니다. 이곳에 제가 누굴 만나러 왔냐면 법원 앞에 있으니까 변호사 하겠죠. 자, 여기 보면 봉화빌딩이 있고요. 봉화빌딩 위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쭉 보면은 4층을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변호사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김소연 변호사를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서울TV 오랜만이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꼬박꼬박 나가게 된 유일한 방송이었고, 제가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박동진 언니랑 재밌게 방송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슈가 됐던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네. 당협위원장 사퇴 논란. 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많은 여야를 막론한 많은 분들이 이제 김소연 교체해라 이런 걸 이제 언론 통해서 바람을 잡거나.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계속 저격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이 비대위 체제 들어가기 직전부터 진중권 교수를 모셔다가 뇌없다 소리 들어가면서 지령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령을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김병미 비대위원이 MBC 방송에 나가서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물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였는데, 저라면 어쨌든 우리 지지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고 지지를 받았던 현수막에 대해서 저라면 대답을 좀 중립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좀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무감사원이 사실 독립기구잖아요. 독립기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제가 대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위원회 적절치 않은 발언은 저라면 안 했을 텐데, 상당히 월권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대답도 참 부적절한 대답들을 했어요. 마치, 저의 사상을 검증하겠다. 네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의도와 의미를 파악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당무감사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맞춤형 대답을 하고 왔는데, 이게 당의 공식 비대위원이 언론에 공영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제가 진중권이 하든 당 외에 누가 말을 하든 신경은 안 썼지만 이건 당의 입장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다 그러면은 자, 이런 관심법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건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흔히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다 하는 것처럼 특정 계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당무감사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전날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이미 제출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제출하고 당무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근데 이런 당협위원장 그냥 교체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당무감사가 진행될 것이 넉넉히 예상된다면 제가 그걸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 운명을 불공정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당무감사에 맡길 이유가 없다. 제 운명은 제가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랍당 당무 감사를 재밌게 하시고 저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또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에 네네네. 그 이제 설득 작업이 결국 들어왔었는데 네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지성 발언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생각을 다시 바꾸셨는데 네. 어떤 설득 과정이 또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제가 약간의 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제가 비대위의 그 기사를 보고 비대위원이 말한 김병민의 그 방송에 관한 기사를 보고 고민을 했어요. 하룻밤을 많이 고민을 했고 일단은 저희 대전은 당협위원장들께서 정말 저 외에 선배님들 법조인들 많이 계시거든요. 바로 옆에 사무실에도 계시고 이 건물 근데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중앙당이 어떻게 하든 말든 저희 대전은 전체가 참패를 했든 어쨌든 저희는 당원들 분위기도 좋고 대전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잘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당위원장님한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글 쓰기 전에 시당위원장님과 몇몇 당협위원장님들께 위원장님 오늘 저는 사퇴를 선언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절차가 중요하니 시당 사무처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휴일이라서 카톡으로 드렸고 연락을 그렇게 드린 다음에 글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월요일이 되면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었고 당과도 어제 대전에서는 얘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뭐 응원한다, 그 결정 존중한다 이런 정도의 대답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고 왜냐하면 저를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데 기사가 나자마자 국회의원분들께서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사퇴하지 말아라. 지금 사무처장장 다 얘기 중이고 이거는 비대위 공식 입장도 아니고 중앙당 입장도 아니다. 김병민 혼자 생각이다. 연락이 계속 왔어요. 국회의원들 오시고 원내위원장님들 오시고 기타 당원들 연락 오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전화기 꺼놨거든요. 아주 전화가 많이 와서 그래서 꺼놓고 저는 결심을 한 상태니까 그런데 당에서는 아마 이 일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항의도 하시고 많이 한 모양입니다. 주말 내내 전화 받고 연락 받고 하고 월요일이 돼서 아침 일찍 사무총장님 직접 전화하시고 비대위원장님 전화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또 전화하시고 어제는 원내대표 전화하시고 그냥 김병민 개인 생각이다. 공식 입장 아니다. 사퇴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해라.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은 방송 나와서 음표 붙인 얘기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또 발언까지 했다. 사퇴할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고집을 피울 일은 아니잖아요, 또?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 생각했어요. 관심법으로 당무감사를 할 것을 넉넉히 예상한 원외위원장님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누구 계파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데, 난 대상이겠지? 난 교체 대상이겠지? 부정선거 주장하고 있는 민경호 의원님이나 뭐, 극우로 몰리고 있는 김진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뭐, 다 당연히 될 것처럼 언론에서 바람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태가 저는 너무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기자님은 저랑 이야기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일단 언론에서부터 바람을 잡고,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부의 다툼이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된 다음에 바람이 잡아지고 그 일이 다시 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당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적어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 당협위원장님들 20년간 헌신해 오신 분들도 있고, 저도 불러온 돌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자갈밭에서 지금 분위기 거의 한 10년간 안 좋잖아요, 이쪽 보수당이. 근데 너무 힘들게 욕먹어가면서 버틴 지역의 정말 소금 같은 존재들, 정말 필요한 곳에서 당을 계속 지켜온 분들이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쳐내겠다라는 예고를
MBC 나가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저항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네. 일각에서는 네.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게 오히려 진중권, 서민 안철수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 좀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것 같진 않고요. 국민의힘에 딴 생각을 하는 개인 사적 욕심을 갖고 당권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특정 계파들과 연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방금 거론한 이분들이 네네네. 그 특정 계파가 어딘지는 말을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유승민계라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유승민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바른정당에서 복귀한. 네네.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 시절에 정말 그냥 제 자의로 뭔가 들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 뭐 다 거친 다음에 내던지고 중도 타령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다. 네, 결말도 똑같았다. 사실 네. 바른정당계라고 하면은 네. 의원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현역 분들은. 네. 그럼 하태경 의원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태경 의원님은 늘 여론입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은 본인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 세보수 그 열차에 같이 탑승했던 거고 워낙 독보다이 스타일이시고 워낙 영민하신 분이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태경 의원님을 뭐 이념이든 뭐든 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 일에는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원외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원내가 아니시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도 그래서 휘말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원외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좀 없으신가요? 저는 그 민주당에서 제명되고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자유로워져서. 왜냐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나 하려면 발언 하나 하려도 이런 식으로 제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당론이라는 것도 없는데 당론을 만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게 너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막상 제명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이번 21대 역대 최악의 한심한 국회는 못 들어간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김남국 막 이런 사람들이랑 와 쟤네들 발언하는 거 보였으면 얼마나 혈압하시겠습니까? 네. 자유롭게 원회에서 제 할 일 해가면서 제 돈 제가 벌어가면서 세비 탕진하지 않고 국가의 돈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 할 말을 할 수 있는 원외위원장의 모범적인 역할을 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당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입지가 작지 않나요? 그런 데서 좀 생기는 문제들은 없을까요? 이번 일 겪고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번 일 겪고도 질문을 하시다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결국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네. 어쨌거나 보수 쪽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네. 과연 국민의힘 당이 네. 네. 잘 하고 있는지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점수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가 그냥 저한테 9명 한 팀 보좌진 주면요, 전 나라 다 엎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여러 가지 야당의 호재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 망가뜨리는 인간들이 있는 게 어떻게 제일 야당의 호재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정말 범죄, 의혹, 이거 좋게 말해서 의혹이지 다들 그 몸살이느라고 의혹이라고 논란이라고 말하고 범죄들이 난무하는 정치권이 돼버렸어요. 자, 이것을 눈뜨고 진짜 손방망이 정말 체면 차려가면서 투쟁도 아닌 이런 형태를 보고 있는 국민들 속 터져 죽습니다. 네. 마이너스 점수예요. 네. 그럼 만약에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네. 어떤 문제를 한번 깊게 파보고 싶으셨나요? 자, 저는
1번 공약이 탈원전 폐지였고 2번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고요. 3번 공약이 시벌 조직 타파였잖아요. 그대로 했을 거예요. 지금 탈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 교수님들과 원자력공학과 학생들과 국민들이 수년을 집요하게 운동하고 알리고 또 감사원장님께서 다행히 정말 이 사이코 드라마 같은 한편의 사이코 드라마 같은 그 위원회 있죠. 원안위의 만행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함께 겨우 조금씩 바로잡혀가고 있어요. 자, 여가부 폐지. 저 선거 끝나고 났더니 당장 문제되죠. 네, 10만 청원 들어갔고요. 자, 여가부는 제가 괜히 싫어서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솔직히 악의 축이에요.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 했을 거예요. 네, 대국민 어떤 언론과도 함께 하고 여러 가지. 여기는요, 털면 털수록 문제가 바로 드러나거든요. 윤미향 정도의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돈 문제만 털어도 돼요. 자, 여기 털었을 거고요.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전수조사 했을 겁니다. 전수조사.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저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거든요. 선거공개 청구하고 국회의원실 통해서 자료 받으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거 되게 많아요. 저 시의원 하면서 자, 이번에 문제됐던 지역 앞에 있죠. 찾아보시면 전 작년에 이미 다 대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 나오자마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때그때 막을 수 있는 거 막고 법안 규탄하고 적당히 아니라 뭐 장애투쟁을 하든 언론 기자회견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 공감 토론회를 열든 뭐 비대면 토론회를 열든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특히 의료, 공공의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 너무 다 국민들 속이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내용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당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의지 감수성을 정강에 담았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많아서 전 내부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아, 내부에서?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당 외적으로는 아니면 당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데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행동하는 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그 약한 이유가 첫 번째 어디가 문제인지를 21대 최악의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전혀 알지 못해요. 시민단체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시민단체가 좌우로 편향돼 있어 이게 문제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시민단체의 문제들은 앵벌이하거나 국가 세금이나 지방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세금 혈세를 고열을 쥐었던 세금을 슈킹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쓸데없는 짓에. 자, 이런 디테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4년간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냥 소녀상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예쁘게 사진 찍고 공감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 4년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배지 여러 개 주렁주렁 달고. 네, 그런 불편한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들도 표밭이에요.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여성계 사실 한 줌이거든요. 아마 너 하나씩 다 점검해보면 얼마 안 되는 인간들인데 그 한 줌 조직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과대대표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 무편 시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이. 왜냐면 이들은 자기들 밥벌이 돈이 다 걸려있거든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매표행위 서울시장이 막 하면 그 돈 받아서 활동해야죠. 그들한테 과대대표되어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한 줌이라는 걸 모르고 그것도 자기들의 표라고 생각을 해서 성의지 감수성 한마디 해야 되고 소녀상 옆에 사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가 아쉬워서. 그거 버리면 되거든요. 자, 잘못된 표면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표팔이하는 인간들은 쳐내야 돼요. 제가 사실 어제 홍준표 의원님을 만나고 왔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시민단체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당에도 제가 분명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료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예결이라고 하시길래 홍준표 의원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남지사 할 때
시민단체들 돈 일치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진조의료원 폐쇄할 때도 민노총 저항 있어. 쉬운 일 아닌데 사실 의지가 있으면 해야 돼요. 그게 그 나오나 선생님 말씀하신 위정자들이 할 일이에요. 저항을 받더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시민단체 돈 일치 안 줬대요. 2번 하시는 동안.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왜냐면 이게 다 표거든요. 그들은 또 목소리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유롭게 활동하실 분들이 필요하고, 이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나 그 여론의 양념질에 어떻게 하든 간에 딱 버틸 수 있을 만한 소신을 가지고 또 그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연유로 선동되고 휩쓸리고 여론도 또 편향돼 있고 이게 암흑기를 대한민국이 이제 거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원회에 있어서 더 좋아요. 네, 뭐 저를 뭘로 흔들겠어요? 네. 전 제 돈 벌어서 제가 쓰고 있고, 네, 뭐 저를 협박할 거리 하나도 없죠. 의외로 다른 그 당협위원장들 분들하고 좀 네. 다르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의 목소리가 네. 정당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네. 외부로도 좀 많이 뻗쳐났으면 좋겠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김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네. 오히려 그런 문제는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근데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번에 불만인 게, 대통령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뭐 이러서 무슨 대통령님이에요? 뭐 왕이 임금님이에요? 뭐 선부인권 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당원이 주인이고요. 당협위원장들이 중간 매개체예요. 우리가 뭐 읍소해서 우리 의견을 받아주세요 이럴 입장 아닙니다.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풀뿌리 조직이거든요, 당협이라는 게. 자, 겨우 사정하고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이거 들어달라고 이럴 일 아니에요. 그들은 운 좋아서 된 거고, 뭐 부정선거라서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갖다 꽂아서 좋은 텃밭에 홍천 그냥 연줄 잘 타도 된 사람도 있고, 당당할 일 아닙니다. 당협위원장님들 떨어지신 분들 많으신데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읍소할 일 아니에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왜 못하십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당대표님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대등한 당사자예요. 굉장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권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공천권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목줄이 매달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김 변호사님의 행보를 보면 좀 색다른 정치인이긴 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그게 색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하다 말고 오전에 오시기 전에 잠깐 페이스북에 글 썼는데요. 서지영 검사 잘못된 부분 전 지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언중위에 이제 여러 절차 따르는 걸 올려놓고, 자, 서지영 검사 같은 경우 검사잖아요. 검사는 뭐 해야 돼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최후의 보루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범죄 상황을 접했대요. 네. 그런데 말을 못했대요. 몇 년간. 왜?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나의 뭐가 사회적 분위기가 어쩌고. 그 덧소리죠. 그럼 거래지. 안 그래요? 나의 안전한 인사권 보장과 나의 안전한 사회적 이미지와 나의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은 여러 가지 귀찮음, 이런 걸 고려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건 거래예요, 이거는. 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개쓰레기고 범죄의 가해자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어도 법에 정해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처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검사예요. 자, 본인은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저런 검사를 어떻게 믿고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원칙을 다들 망각하고
감성에 호소하고 저도 감성 있어요. 저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고 다 해요. 저도 사랑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감성 터지고 막 느끼라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혀놓은 거 수십억의 세비를 그 의원실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앉아서 감성 뭐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 좀 하는 고민정 뭐 느낌 있는 정치하라고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질 거 따지고 법과 원칙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당협위원장들 마찬가지입니다. 공천권 때문에 말 못한다? 당협위원장님들 이거 거래하시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장재원 의원인가요? 김 변호사님한테 소대장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네. 딱 말이 맞습니다. 네. 야, 되게 당당하신 게 참 보기가 좋은데요. 네. 좀 전에 뭐 이야기를 하긴 하셨지만 지금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가 좀 하나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도 이제 여당 의원 비판글을 좀 올리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 내용이죠? 일단 자 그럼 빨리 국회의원 배지 던지고 나와서 시민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부끄러워요 진짜. 일단은 소녀상은요 제가 자꾸 확산시키고 있는데 소녀상은요 작가 부부가 11살짜리 딸내미를 의자에 앉혀놓고 단발머리 잘라놓고 앉혀놓고 저고리 입혀놓고 그걸 모델로 만든 토템이에요.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에요. 자 이걸 보고 위안부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보고 느끼는 건 이 작가 부부의 뇌피셜에 기반한 우리가 거기에 그냥 선동된 거예요. 뭐 공정작가 소설 보고 82년생 김지영 소설 보고 82년생 우리 여성들은 힘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선동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어쨌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됐던 할머니들 살아계신 분들 끝까지 뭐 보호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국제 외교 관계는 현실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시민운동가들이 하는 일을 그러고 앉아있고 네? 그 우리나라에서 하면 되지 그걸 또 거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소녀상 작가 부부의 비즈니스 왜 영업팀으로 활동을 하냐고요. 윤미향이 그걸로 또 비즈니스 한 게 다 드러나 있는데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한두 푼이. 제가 어제도 다른 이제 조사하시는 분이랑 만났는데 18%의 후원금을 조사했을 뿐인데 82억이 나오더래요. 잘못 문제가 될 만한. 정의기획위원회께. 네네네. 자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김병일 회계사도 조사하고 있고 다 여러 전문가들이 조용히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박상도 의원실도 하고 계시지만 이 비즈니스의 왜 영업팀으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냐고요. 들러리 서고 있다.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데 9살짜리 애기 아동학대로 가방 속에 질식사당한 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아동학대로 애들 사망하거나 충격받거나 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얼마 전에 화재로 지금 중환자실 애기들 계속 있잖아요. 이런 거 가슴 아파하고 제가 무릎 시위하고 릴레이하고 울고 이러면 제가 정말 인정하겠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공무원 죽었잖아요. 월북이라고 뻑뻑 우겨가면서 뇌피셜로 지금 소녀상 왜 그 딸내미 모델로 한 거 토템 가지고 난동이에요. 진짜 이거는 정신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여러 번 제가 인터뷰하긴 했지만 소녀상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더 격분하시잖아요. 진짜 제발 그거 다 뽑아버려야 돼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뭐 위로하고 기억하고 그런 거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시고 다른 얘기를 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구 삼는, 그렇죠. 도구로 하는 거, 도구 삼아서 비즈니스 하는 거.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은 변태같이 좋아해요. 뭔가 사건 사고가 나면 막 신이 나는 거죠. 진짜 그 호르몬 분비가 되나 봐요. 그래서 뭔가 아이템을 자꾸 만들어 굿즈 만들고 판매 영업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 가슴 아프죠. 저는 아예 보도를 못 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저널리즘이 그딴 식입니까? 애들이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방송했잖아요.
이거 국제사회에서 규탄하는 저널리즘이에요. 하면 안 돼요. 범죄를 재현하거나 이런 것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거든요. 모방범죄 일어나고 또 자살보도나 이런 것들. 근데 JTBC 아주 자극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도했잖아요. 아이들 죽어가고 있는데. 자, 그거 슬퍼하는 사람들은요, 말 못해요. 근데 이들은 어떠냐면, 배지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인간들, 부류들은요, 슬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런 나의 모습을 멋진 폭발로 느끼는, 거기에 도취된 거예요. 굉장히 애기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사춘기 같은 나의 멋진 모습. 이거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감성 터지는 나의 멋진 모습. 샤방샤방. 여기에 자아도취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유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형태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일배래. 제가 언제 피해자들 비난했어요? 니네 비난했지? 피해자들을 도구 삼아 비즈니스하고 정치질하는 이것만으로 자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주민 대표적이죠. 세월호 8.15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규탄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네? 그만하시라고. 가슴 아프지 않은 국민들 없어요. 독점할 권한 없어요. 피해자를 독점하고 피해자 파리를 비즈니스를 한 게 이번에 들통난 게 정의기억이었는데,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고 이걸 발판으로 정치로 들어오고, 게다가 선동이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전혀 책임지지 않는 광우병 선동의 당사자인 우이종, 진중권 이런 사람들 다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정치권 들어오려고 비례 신청하고. 자, 이런 일 우리 언제까지 반지성주의와 비이성적인 이런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제 세월호 얘기가 갑자기 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네. 진상조사를 다시 하자 지금 얘기 또 있잖아요. 네, 우리 대전에서 예. 집회 금지했는데 드라이브스루도 못하게 했는데 못하게 막 하고 이런 막 성명이 나오는데, 또 단체로 모여서 또 했더라고요. 대전시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 진상 재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제발 좀 빨리 조사를 하자고. 네. 근데 자, 여성계가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하는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성범죄가 근절되는 거거든요. 네. 자,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할 게 없으니까 토템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숭배를 하라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일본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네. 사건이 종결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 세월호 진상조사는 끝내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뭐 음모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계속 의혹으로 남아야 이걸 팔아서 장사를 하고 권력을 탐하고 일자리를 먹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 시벌 조직들이 많아서 정치권에 넣고 끝내 진상조사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인 질문을 거꾸로 바꿔 말하면, 네. 세월호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 네.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네, 없다. 네. 이거는 눈속임이고 국민들을 위한 선동이고, 지금 북한 관계 경색되고 또 뭐가 있을 때마다 튀어나오잖아요. 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조국 100억대 소송 네.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제가 너무 그 사이에 일이 많아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한 일주일 전까지 한 5-6천 명 모집됐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시벌 조직들처럼 민노총처럼 어디 홈페이지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진짜 정말 풀뿌리로 모이고 있거든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모이고 계셔서 10,000명 뭐 될 것 같고, 10,000명이 되는 즉시 이제 저는 들어갈 거예요. 아, 기본 10,0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네. 10,000명 모집하면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접수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대략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그 제 시점이? 생각에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뭔가 대대적인 이거야말로 사실 원내에 있느냐 빛 뭐 이런 거랑 또 차이가 있겠죠, 영향력이. 또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소녀상 보도인가 뭐 어떤 보도 같은 경우는요, 연합뉴스가 아예 후원 계좌를 이거를 보도에 그쵸. 네, 막 써놓고 홈페이지에 안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한 하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곧 민심이고 이게 역사에 남을 거라 생각해서 한 연말까지 천천히 모집해서
소장 열심히 써서 내려고 지금 합니다. 5천 명 넘으신 분들 사연 재밌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쵸, 재밌는 분들 뭐 많아요.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사연 있으신가요? 그냥 보편적으로 예상되는 그냥 진짜 재미라고 진심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정말 구하나사 왔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도 막 어떻게 되고 흰머리 났다. 뭐 이런 건 이제 듣기에 재밌지만 정말 화가 나서 쓰신 분들이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연구자들 논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논문이 얼마나 힘들게 특히 이공계 데이터 가지고 쓰는 논문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구자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요. 의사들, 자기들은 조민하고 같이 의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수치고 정말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힘들게 공부시키고 그래도 의대 공부도 힘드니까 버티고 잘 다독다독 이제 하라고 의사가 되어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가르친 부모들이 내가 한심하다. 우리 아들, 딸도 저렇게 그냥 편법을 알려줄 걸.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공정하게 나아가라라고 가르친 내가 부끄럽다. 내가 아빠 자격이 없다. 엄마 자격이 없다. 이런 분들. 또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임산부. 이런 나라에서 아이 못 키우겠다.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눈물밖에 안 난다. 잠도 못 잔다.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인과관계 당연히 부정되겠죠. 지금까지 판례로 따르면. 근데 조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물고 터놨으니까 제가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주려고요. 네.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줘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그죠? 개인적으로. 네, 몇 년간 이제 다퉈야죠. 네. 사실 이런 소송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건이었잖아요. 그쵸. 네. 혼자 갑자기 들어서 이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조국이 소송을 남발했잖아요. 네. 언론사 다 걸어놨거든요. 어제도 언론사 몇 분 만났는데 만나면서 또 다 윤미향 걸려있거나 조국 걸려있거나 김삼석 유명 남편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국이 소송을 좋아하잖아요. 네. 하나하나 따박따박 한대잖아요. 자, 그럼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저 사람 소송 못하냐. 우리도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 직접 연락 오신 분들도 많아서 처음에는 저도 법조인이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격하게 상당 인과관계에 적용되는지를 아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박상원 변호사가 모집을 해서 4,900명이 실제로 소송의 상소심까지 기각된 사례가 있고 또 일반 시민단체 아마 민노총이나 이런 데 껴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문에 자기들 피해봤다고 집단소송을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네. 그리고 항소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최소한 각하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런 사례가 있는데 법원에서 각하시키지만 않으면 본안 가면 이건 재밌거든요. 그동안 언론이 뭐 여러 이유로 겁나서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알면서 못 쓴 것들, 의혹만 난무했던 것들, 검찰이 다 기소하지 않잖아요. 수사를 하고 캐비넷에 넣는 것도 많죠. 자, 이런 것 중에 언론에 한 번이라도 보도된 것들, 조국이 언급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것들 전부 청구원이 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변이 와요. 답변서 쓰거든요. 청구원인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쓸 수가 없어요. 1번부터 제가 예상부터 한 200, 청구원인 한 200개는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래서 거짓이 아니고, 이거는 이래서 허위가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보도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게 조국 내년에 아들 군대 보낸다고 분명히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왜 안 보내냐? 이것도 허위라다. 이러이러해서 안 보냈습니다. 자, 보도거리예요. 역사에 몇 년간 넘길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증인신문 필요하면 논문 관련해서 증인신문 필요하면 불러야죠. 네. 그럼 불렀는데 안 온다? 불렀는데 법원이 기각한다? 다 기사거리입니다. 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정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소송이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상당히 뭐 언론사 기자들이 봤을 때는 재미있는 네.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 초반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평가를 제가 부탁드렸더니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치꾼으로서는
정치질 노하우나 기술로는 뭐 역대급 최고입니다. 네, 네 진짜 최고입니다. 가히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네, 그러나 어떤 그 범죄, 뭐 불법, 불공정 이걸 기반으로 한 기술이 법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간 전부 사필 규정이 될 거다. 네. 정치권으로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없어요. 네. 지금 한쪽이 개싸움 하는데 한쪽은 웰빙 정치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네. 제가 조국식 기자님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우아하게 하세요. 네, 우아하게. 네. 제가 뭐 우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가 욕설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믿고 법관을 믿고 자, 정상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믿고 가는 거예요. 뚝심 있게 가면 돼요. 근데 일시적인 인기, 일시적인 막 흐름, 여론 이런데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홍준표 의원님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홍 의원님이 진짜 재밌는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언론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긴 한데 네. 그 정도 평가해 주시고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이제 지금 변호사 일도 하시고 네. 워킹맘도 하시고 네. 또 정치인 활동도 하시고 네.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시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네. 어떤 거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저는 일단 재미없으면 안 해요. 네. 근데 다 재밌어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시의원 할 때도 그랬어요. 법무법인 겸직 1년 사건 처리 일반 변호사들 평균 이상으로 했거든요. 시의원 하면서도. 그리고 시의원 업무도 뭐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 횟수나 뭐 평가 요소를 보시면 저는 참 좋은 시의원으로 바로 뽑힐 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다 재밌는데 그냥 아쉬운 건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커버려서 그 아이 키우는 재미가 요즘 조금 부딪히고 사춘기라 그게 조금 약간 좀 재미가 좀 덜해졌거든요. 아기 때 이쁘잖아요. 그런데 마침 엄마가 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아이들하고의 사춘기, 원래 사춘기랑 갱년기 같이 부딪히는데 저 아직 갱년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게 됐고요. 제일 재밌는 건 다 똑같아요. 형사사건 소송도 그렇고 뭐 시의원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도 잘못된 것을 단기간이 아니라 길게 잘 정리해서 하나씩 밝혀내고 결국엔 바로 잡힐 때 이게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특기이자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나 소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마무리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김소연 변호사가 정치를 하는 이유 네. 아니면 또 어떤 정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한번 하고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직이 필요하면 눈치 안 보고 전 그 자리에 갈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면 저는 무조건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저는. 자, 근데 제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보였고 우연치 않게 정치에 들어와서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보였고 그 사이에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국가와 정부에 우리가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내 세금을 주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뭐 SOC, 뭐 복지 이런 제도를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은 엉망진창 돈이 가야 될 곳에 못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재정 파탄되고 있고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버텨야 돼요. 네,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멍청하고 진짜 최악의 21대 국회의원 같은 인간들 말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버티는 일을 제가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 운영과 국정 운영과 별개의 정치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네. 근데 자, 이걸 똑바로 못해서 역시 마찬가지 국정 운영과 정치 똑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많아요. 네. 그냥 제가 엊그제 글 써놨는데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돌아가시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힘들게 살아서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시혜를 베풀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민으로서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너무 화나요, 이게. 이 화나는 걸 화만 내고 말만 하고 2년 100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공격해서 버티고 투쟁해서 찾아와야 돼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너무 순박해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제가 최근에 대리했던 어떤 사건의 의뢰는 장애인인데 이제 지적장애가 있으셔서 국가에서 주는 돈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성실하게 소소하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계시고 그런 분의 자녀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걸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안전한 거 책임지고 보상을 하라고 있는 건데 소녀상 지키고 앉아있잖아요. 미친 거죠, 이 나라는 지금. 네. 뭐 불법 비리, 부정부패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원래 있어왔던 일이니까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되고 다 수사기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하게 막고 검찰 개혁한다. 검찰 개혁 중이라 일을 못해요. 개혁만 지켜놔가지고. 자, 이런 짓들을 저 혼자 다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세대로 따지면 저희 세대는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세대예요. 자, 저희 세대가 마음 놓고 정치 혐오를 벗고 등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버텨야 된다. 일단 당장 제가 할 일은 이거예요. 네. 이 정도 여기까지 제가 할 거예요. 하고 나서 도망을 가든, 네, 뭐 어떻게 진짜 하다가 전 진짜 1년 싸우고 안 되면 도망갈 마음 가지고 정말 버텼거든요. 네. 근데 뭐 철새 다 정치 욕심부리다. 그냥 아무 맘대로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최소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목소리가 음소가 된 사람들이 있다. 네,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 또 앞세워서 피해자 파리를 해요.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이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또 남을 만큼 훌륭한 대한민국이 됐는데 퇴보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바로 잡아야죠. 네. 최근에 동아일보가 연재기사 쓰고 있는 거 제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 노숙자들, 뭐라고 표현하던데, 주민등록 말소되고 이렇게 아예 없어진 사람들, 네,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연재기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됐고, 뭐 상처를 받아서 가족들과 단절하고, 한강 이런 데서 노숙하시고,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정말 멋진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론의 기능이고, 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는지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인데, 소녀상 갖고 싸우고 있어. 진짜 정말 미친 세상을 살고 있고, 저는 이게 저희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는, 제가 81년생인데
기자님도 아마 비슷한 또래일 텐데 요순 시절을 살았잖아요. 굉장히 88 올림픽 어릴 때 경험하고 우리나라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산업화의 그 모든 축복 특혜를 교육열의 혜택 다 받고 감사한, 게다가 뭐 서태지 아이들을 비롯해서 막 문화적인 어떤 한류가 세계로 뻗어날 만큼 문화적인 혜택도 향유한 행복한 세대예요.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저희 세대는 축복받은 세대인데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 뒤로는 88만 원 굉장히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저성장 시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제 밑으로 이제 청년들 보면 안타깝거든요. 이 마지막 혜택을 받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책임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이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이제 내가 해볼게 라고 추대되거나 뽑히거나 영입되거나 이게 아니라 소연아 나도 같이 할게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버틸 거예요. 제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너무 네, 속상해요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답답해서 성급한 마음을 먹으면 속상하거든요. 근데 잠깐 이러고 말면 또 저는 길게 버티는 것도 잘해요. 박범계 소송 22개월 걸렸어요. 네. 이럴 수 있을 역량이 되는 게 저희 세대들이에요. 네. 믿고 어르신들, 뭐 국민들이 믿고 맡겨도 될 만큼 뛰어나고 당당한 훌륭한 세대들인데 그루밍 당하고 기죽고 눌리고 386들한테 자 이들에게 역할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길을 열어줄 때까지 제가 잘 버틸 겁니다. 네. 꼭 그러시게. 네. 네. 사실 김소연 변호사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아직도 초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으신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좀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인 것 같기도 해서 오늘 대전 내려와서 인터뷰 한번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으면 좀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올라가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